재벌은 예고 없이 집에 돌아왔다가 구석에 숨어 남은 음식을 먹고 있는 가정부를 보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 이야기에 정말 몰입하고 있다면 댓글에 하늘길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미 저 너머로 떠난 이들의 평온한 길을 함께 길입니다. 강태준은 그날 밤 특정 시간에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평소라면 자정이 넘어서야 끝날 재벌그룹 본사에서의 이사회 미팅이 갑작스럽게 일찍 끝났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는 회의실에서 나오며 그는 평소와 달리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오늘은 혼자 운전해서 돌아가겠습니다. 20년 넘게 그를 모셔온 김 기사의 놀란 표정이 백미러에 비쳐 보였지만 강태준은 그저 피곤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한강 위로 떠오른 보름달이 그의 검은색 벤츠를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차 안에서는 조용히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태준은 핸들을 꽉 움켜쥐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것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한강변 최고급 아파트 단지 리버뷰 팰리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진입시키자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렸다. 차에서 내리며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했다. 서늘한 초가을 밤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다. 50층짜리 타워 꼭대기에 자리 잡은 그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주거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 화려한 집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는 아내 윤전가와 최근에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태준 씨,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바쁜 일정을 핑계로 대화를 피했다. 틀림없이 전가는 이미 2층 침실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 역시 그들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이다. 강태윤과 강혜운,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는 아버지의 늦은 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모든 것이 강태준의 가정을 특징짓는 예측 가능하고 질서 정연한 일상을 따르고 있었다. 그는 메인 현관 대신 부엌으로 직접 연결되는 측면 문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누군가를 깨울 위험이 없고 간단히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 침대에 들 수 있을 것이다. 보안 카드를 태그하자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예리한 귀에 미세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억눌린 움직임의 소리였다. 그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즉시 긴장되었다. 목덜미에 털이 서는 것을 느꼈다.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다. 침입자일까? 그의 마음속에 경보가 울렸다. 최근 이 고급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연달아 일어난 도난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아파트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보호장치도 절대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그는 사업가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비상 전화를 걸 준비를 했다. 심장이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 쪽으로 한 발짝씩 움직였다.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날까 두려워 거의 발끝으로 걸었다. 부엌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틈새로 희미한 노란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참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극도로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그 순간 그는 평생 결코 잊을 수 없을 광경을 목격했다. 4달 전부터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가정부 박미선이 냉장고와 찬장 사이의 좁은 틈에 몸을 숨기듯 웅크리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전략적으로 숨겨진 장소였다. 누군가 평소처럼 부엌에 들어온다면 그녀를 절대 볼 수 없는 위치였다. 그녀는 무릎 위에 작은 접시를 올려놓고 어제 저녁 식사에서 남은 차가운 닭갈비와 굳어버린 흰 쌀밥을 손으로 천천히, 거의 경건하게 집어먹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놀란 토끼처럼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눈에 담긴 두려움과 수치심이 강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45세의 강태준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격이 그를 압도했다. 창백한 얼굴, 튀어나온 광대뼈, 마른 손가락으로 음식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에서 그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닌 절박한 생존의 몸부림을 보았다.
이 풍요로운 집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성이 바닥에 웅크리고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모순된 현실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 미선은 마치 그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접시를 내려다보며 완전한 침묵 속에서 조심스럽게 씹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한 톨의 밥알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듯한 그 필사적인 모습에서 강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목격했다. 풍족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 이것은 마치 다른 행성의 광경을 보는 것 같았다. 미선의 눈과 강태준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음식을 천천히 씹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턱이 멈추었다.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태준은 문간에 완전히 얼어붙은 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미선이 그를 알아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 지나갔다. 그것은 인식의 순간이었고 그 순간은 나타나자마자 사라졌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접시가 거의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그 한순간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녀는 필사적으로 접시를 붙잡았다. 급하게 일어서는 과정에서 그녀의 무릎에 있던 포크가 떨어졌고 그 금속성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졌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미선의 목소리는 진짜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그녀의 전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말을 제대로 끝맺지 못했다. 미선은 필사적으로 접시를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태준은 이미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았다. 그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뭔가 잘못한 것이 발각되었을 때의 일반적인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약해진 사람,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필요로 했던 몸이 보내는 물리적 떨림이었다. 부엌의 형광등 아래에서 그는 이제 그녀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미선의 유니폼은 깔끔했지만 명백히 너무 커 보였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체구가 최근에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목에 있는 힘줄이 두드러졌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녀의 눈 아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팔목은 놀랍도록 가늘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런 변화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강태준은 부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그는 그녀를 더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미선 씨.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의 부드러운 어조에도 불구하고 미선의 눈에서는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다. 미선은 즉시 연달아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빠르고 절박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모든 일을 마치고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저는 결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은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설명 중간에 완전히 끊어졌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히기 시작했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그것을 참으려고 애쓰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 노력도 헛되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고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이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제발요, 사장님. 저는 이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강태준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아프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미선을 진정으로 보았다. 그녀는 항상 집안에서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왔다. 그녀는 항상 일찍 와서 늦게까지 일했으며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여성이 숨어서 남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충격과 함께 자신이 그녀를 정말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 절박함은 단지 이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오래된 공포였다. 가난과 생존의 공포. 처음으로 강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특권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일상 바로 옆에서 얼마나 다른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실감했다.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으려는 미선의 몸짓,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맺힌 눈물방울이 접시 위로 떨어지는 모습에서 강태준은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삶의 무게를 보았다. 왜 이렇게 숨어서 드시는 거죠? 강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질문은 미선의 마음에 더 큰 불안을 가져왔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주저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부인께서 규칙을 정하셨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저는 점심시간에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오후 6시 이후에는 부엌은 오직 가족들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강태준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정아가 그런 규칙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전가는 항상 자신을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 생각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냉혹한 규칙은 그가 알던 전가의 모습과는 달랐다. 강태준의 내면에서 분노가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미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전가,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상황 전체를 향한 분노였다. 자신의 호화로운 집에서 가정부가 남은 음식을 숨어 먹어야 하는 현실이 그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조리로 느껴졌다. 몇 시까지 일하시나요? 강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보통 저녁 8시까지요, 사장님. 미선의 대답은 마치 고백하듯 작게 나왔다. 강태준은 빠르게 계산했다.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시간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계속 일해야 했다. 그것도 아마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에. 저녁 식사 준비와 정리, 청소까지. 그럼 저녁은 언제 드시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걱정이 묻어났다. 미선은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듯 재빨리 대답했다. 집에 가서 먹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정말로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그녀의 모습은 괜찮지 않았다. 강태준은 이제 미선을 진정으로 관찰했다. 그녀는 너무 말랐다. 거의 뼈만 남은 듯했다. 그녀의 단순한 유니폼은 그녀의 연약한 몸에 너무 크게 걸쳐져 있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명백한 징후들을 그동안 보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다시 접시를 내려다보니 그녀가 먹고 있던 음식은 아마도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찬밥과 반찬이었다. 미선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며 강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특권에 눈이 멀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과 고급 커피로 시작하는 그의 하루. 점심은 항상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은 가정부가 준비한 완벽한 식사로, 그리고 바로 그 가정부는 지금 바닥에 앉아 냉장고에서 찾은 남은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다. 테이블에 앉으세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미선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마치 언제든지 벌이 내릴 것을 예상하는 사람처럼 긴장한 채로. 강태준은 냉장고를 열었다. 일주일에 3번 오는 요리사가 준비한 신선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그는 큰 그릇에 담긴 불고기를 꺼내 그릇째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드기 시작했다. 미선은 그 모든 과정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와 의심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 사이로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전자레인지의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강태준에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인 소음이었지만 오늘 밤은 다르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무관심과 무지에 대한 고발처럼 느껴졌다.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상기시키는 소리였다.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한 음식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미선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고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본능적으로 입술을 핥는 것을 보았다. 그 작은 움직임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배고픔은 얼마나 근본적인 필요인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앗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 강태준이 따뜻한 불고기가 담긴 접시를 미선 앞에 놓았을 때 그녀는 완전히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친절에 대한 의심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것이 함정인지 확인하려는 듯 잠시 망설였다. 미선은 앞에 놓인 따뜻한 불고기를 보며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언제든지 그 음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듯이 작은 한 입을 먹었다. 그러나 첫 입을 먹자마자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만족감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미선의 식사 방식에는 무언가 가슴 아픈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끼를 놓친 사람의 표면적인 배고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의 깊은 배고픔이었다. 각 숟가락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씹히고 강하게 맛보고 마치 그것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천천히 음미되었다. 마지막으로 배불리 식사한 게 언제였습니까? 강태준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부엌의 정적 속에서 크게 울렸다. 미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이 다시 붉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눈물이 통제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고통의 방출이었다. 미선 씨, 저를 봐주세요. 강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가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인정은 강태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 여성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그리고 이 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은요, 자녀가 있나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3딸이 있어요. 그 말은 강태준의 가슴을 강타했다. 3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부엌 바닥에서 남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2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결코 배고픔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음식은 당연한 것이었고 때로는 너무 당연해서 쉽게 거부하거나 낭비했다. 몇 살이에요, 아이들은? 그가 물었다. 8살, 6살, 그리고 4살이에요. 미선의 목소리는 아이들을 언급할 때 약간 밝아졌다가 곧 다시 어두워졌다. 3 아이, 모두 어리다. 가장 큰 아이는 겨우 8살. 강태준의 아들 태윤이와 비슷한 나이였다. 하지만 태윤이는 최고급 사립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에는 영어와 수학 학원을 다녔다. 주말에는 테니스와 피아노 레슨을. 미선의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버지는?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선은 다시 눈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몇 달 전에 떠났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은 저축까지 모두 가져갔어요. 강태준이 느낀 분노는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다. 아내와 3 어린 딸을 버린 남자. 그것도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마저 가져가다니. 그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가 물었다. 미선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부끄러워서요. 그 한마디가 강태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부끄러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부끄러움.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먹일 수 없다는 부끄러움. 그는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눈물을 통해 자존심과 모성애, 그리고 깊은 절망감을 동시에 보았다. 침묵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오직 미선의 조용한 숨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작은 흐느낌만이 그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녀의 앞에 놓인 불고기는 이제 절반쯤 먹혀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그녀가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지, 아이들을 위해 그러나 감히 그것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강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동정심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제가 몰랐다는 것, 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미선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비난을 예상했었다. 화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부자이고 권력 있는 이 남자가 그녀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불신이 가득했다. 어디 사세요? 강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무거운 침묵을 깨는 그의 질문은 실용적인 것이었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관심이 담겨 있었다. 미선은 잠시 주저한 후 대답했다. 동대문구요. 그녀가 설명했다. 서울의 동쪽에 위치한 그 지역은 강태준의 고급 강남 아파트에서 상당히 멀었다. 여기까지 오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해요. 강태준은 그녀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했다. 동대문구에서 강남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러시아워 때는 1시간 반 이상이 걸릴 수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고급 차량으로 회사까지 편안하게 이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교통체증이 있을 때면 그저 뒷좌석에서 노트북을 열고 일하거나 때로는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미선의 출퇴근은 어떨까? 아마도 꽉 찬 버스에서 서서 이동하겠지. 피곤한 몸으로.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일하세요? 강태준이 물었다.
미선은 대답하기 전에 눈에 띄게 망설였다.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녀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운 듯했다. 네, 그녀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몇 군데인가요? 강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4곳 더요. 미선이 마침내 완전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는 한 집,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다른 집,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다른 집, 그리고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와요. 강태준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그의 가슴에 공포가 점점 커졌다. 미선은 일주일 내내 거의 모든 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며 5개의 다른 집을 오가며 청소하고 정리하고 요리했다. 그것도 3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살인적인 일정으로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가족을 제대로 먹일 만큼 벌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많이 일해도 충분히 벌지 못하나요?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선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집세가 너무 비싸요. 아이들 학원비도 있고 전 남편이 카드 빚을 많이 남겨놓았어요. 제가 그걸 갚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거예요.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남편의 빚까지 갚고 있었다. 같은 남자가 그녀와 아이들을 버리고 저축까지 모두 가져갔는데도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당신이 이렇게 일할 동안? 강태준이 물었다. 그는 대답을 두려워했다. 미선의 대답은 그의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었다. 큰애가 동생들을 봐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이 정말 책임감 있는 아이예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동생들을 돌봐요. 간식도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강태준은 말을 잃었다. 8살짜리 소녀가 2명의 더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니. 그의 아들 태윤이는 13살이었지만 아직 혼자 라면 하나 끓이는 법도 모른다. 하녀와 가정부가 항상 그의 모든 필요를 챙겨주었으니까. 학교는요? 소연이가 학교 갔을 때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강태준이 물었다. 막내는 어린이집에 다녀요. 둘째는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에 있다가 집으로 와요. 소연이가 동생을 데리러 가고 그 다음에 막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요. 그것은 강태준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세상. 8살배기 소녀가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고 어린이집과 학교를 오가며 아마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완전히 희생하고 있을 것이다. 미선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소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때때로 전 그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즐길 시간이 거의 없어요. 강태준은 무언가를 치고 싶은 충동,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 순간은 그의 분노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미선과 그녀의 아이들에 관한 것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집에 음식은 있나요? 그가 물었다. 미선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침묵은 강태준에게 모든 대답이 되었다. 그녀의 냉장고는 아마도 거의 비어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부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미선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졌다. 강태준도 긴장했다. 그것은 정아일 것이다. 그의 아내가 깨어나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음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전객에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미선과 그녀의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미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접시를 치우려 했지만 강태준이 부드럽게 손짓하며 그녀를 멈추게 했다. 앉아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괜찮을 겁니다. 부엌 문이 열렸고 윤정아가 실크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긴 머리는 완벽하게 빗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면 마스크로 인한 흔적이 약간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심야의 부엌에서 남편이 가정부와 함께 앉아있는 광경이 어색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태준 씨, 무슨 일이에요? 정아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몇 초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전가야, 좀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미선 씨는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가의 눈이 미선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선의 창백한 얼굴과 눈물로 붉어진 눈을 제대로 보았다. 테이블 위에 음식과 미선 앞에 놓인 반쯤 먹은 불고기 접시도 보였다. 전가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혼란스러움은 점차 이해로,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가가 물었다. 강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난 늦게 돌아왔고 미선 씨가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발견했어.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미선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미선 씨는 새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 남편은 그녀를 버렸어. 그녀는 5개의 다른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을 제대로 먹일 만큼 벌지 못하고 있어. 전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천천히 미선에게 다가갔다. 정말 그런가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전가의 눈을 직접 볼 수 없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녀를 압도했다. 전가는 미선 옆에 의자에 앉았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미선 씨, 제가 오후 6시 이후에는 부엌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건가요? 미선은 작게 대답했다. 네, 부인, 제가 처음 왔을 때 말씀하셨어요. 전가의 얼굴에 충격의 기색이 스쳤다. 오 하느님, 그녀가 중얼거렸다. 난 그냥 당신이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시간까지 일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정한 후회가 묻어났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워 보였다. 전가와 강태준과 같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무심코 한 말이 그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규칙이 되었다. 그것이 계층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전가는 미선의 손을 잡았다. 그 행동은 미선을 놀라게 했다. 정말 죄송해요.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전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사과로 가득했다.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돼요. 이 집의 음식은 당신 것이기도 해요. 미선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단순한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안도감도 있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 아이들은요? 정아가 물었다. 당신 딸들이요? 집에 있어요. 미선이 대답했다. 큰아이가 동생들을 돌봐요. 몇 살이라고요? 정아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다. 8살이에요. 전가는 강태준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만나고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발전시켜온 그런 종류의 침묵 속 의사소통이었다. 강태준은 아내의 눈에서 결단과 동정심을 읽을 수 있었다. 미선 씨, 전가가 결심한 듯 말했다. 지금 당장 음식을 좀 싸서 집에 가져가야겠어요. 아이들도 배고플 거예요. 미선은 눈을 크게 뜨고 전가를 쳐다보았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전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벌써 냉장고로 향하고 있었다. 태준 씨, 큰 가방 좀 가져와 주세요. 미선 씨가 들고 갈 수 있는 걸로요. 강태준은 부엌을 나가 현관 근처의 수납장에서 크고 튼튼한 쇼핑백을 가져왔다. 돌아왔을 때 전가는 이미 여러 그릇의 음식을 포장하고 있었다. 불고기, 김치, 밥, 그리고 냉장고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반찬들. 미선은 전가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이 부유한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경험한 그 어떤 상호작용과도 달랐다. 이 순간까지 그녀는 단지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필요할 때만 보이고 그 외에는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존재.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갑자기 인간으로서 보여지고 있었다. 내일은 오지 마세요. 정아가 음식 가방을 완성하며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쉬어요. 대신 우리가 당신 집에 갈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볼 수 있도록요. 미선은 처음에는 강태준과 윤정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들이 그녀의 집에 오겠다는 말에 그녀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전가는 단호했다. 그녀는 미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매일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당신 집에 방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미선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 부유한 고용주 부부가
자신의 가난한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보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딸들을 위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조용히 끼어들었다. 미선 씨, 우리는 당신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좋은 의도로 하는 일입니다. 마침내 긴 침묵 끝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드문 일이었지만 회사에 전화해 오늘 중요한 개인 사정으로 늦게 출근하겠다고 알렸다.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일정을 조정했다. 강태준과 전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고급 세단을 타고 미선이 제공한 주소로 향했다. 서울 동부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80년대에 지어진 듯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주차장에는 오래된 차들이 즐비했고 곳곳에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강태준과 전가는 음식과 선물이 든 무거운 가방을 들고 5층까지 계단을 올라야 했다. 전가는 고급 하이힐을 신은 채로 힘들게 계단을 올랐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걸었다. 미선의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시 망설였다. 이 방문이 미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작은 소녀가 그들을 쳐다보았다. 소연이었다. 8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들어오세요. 강태준과 전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파트는 놀랄 만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다. 벽지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했고 가구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다. 미선은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평소 일할 때의 모습과는 달리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전가는 가방에서 선물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음식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과 책, 그리고 따뜻한 겨울 옷들도 있었다. 소연이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어른스럽게 감정을 억제했다. 작은 거실의 소파에 앉으면서 강태준은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다. 미선과 3명의 딸들, 그리고 한 남자의 사진이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방 안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과 전가가 고개를 돌리자 침실 문가에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미선의 둘째 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혜운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미선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약을 사야 하는데 아직. 전가는 즉시 일어섰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의사에게 데려갈게요. 그녀의 어조는 토론의 여지가 없었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혼자서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이었다. 강남의 고급 소아과 병원 대기실에서 미선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낡은 코트와 오래된 운동화를 신은 채 명품 옷을 입은 젊은 어머니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그녀와 혜운이에게 고정되는 것이 느껴졌다. 혜운이는 열이 나서 얼굴이 붉었고 미선의 무릎에 기대어 조용히 기침하고 있었다. 전가는 접수대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했다. 강태준은 병원 밖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다. 그는 미선의 막내딸 지민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회사 비서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박씨 혜운이? 간호사가 부르자 미선은 조심스럽게 딸을 안고 일어났다. 전가가 재빨리 다가와 도움을 주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혜운이를 꼼꼼히 검사했다. 기관지염 초기 증상입니다. 그가 진단을 내렸다. 항생제가 필요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미선을 향해 말했다. 며칠 동안은 학교에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미선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혜운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그녀가 일을 쉬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입 손실을 의미했다. 전가는 미선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도울게요. 병원을 나와 약국에 들렀을 때 미선은 처방약의 가격을 보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그녀의 하루 일당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전가는 이미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내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곧 갚을게요. 전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선 씨, 이건 빚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 거예요. 친구라는 단어가 미선의 마음을 흔들었다. 고용주와 가정부 사이에 어떻게 친구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전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미선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소연이는 이미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함께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 재벌 그룹 회장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야채를 썰고 있었다. 아빠가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연이가 밝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미선을 향해 약간 부끄러운 듯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어요. 소연이가 돕고 있어요. 미선은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부엌에 평소 수십억을 운용하는 재벌 회장이 서서 그녀의 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충돌한 것 같았다. 혜은이는 약을 먹고 소파에 누웠다. 전가는 그녀 옆에 앉아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었다. 쉿, 이제 좀 쉬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곧 나아질 거예요. 미선은 잠시 현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 왔던 사람이 마침내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을 때 오는 압도적인 감정이었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의 비서가 지민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4살 배기 지민이는 낯선 환경에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어머니를 보자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오늘은 회사 아저씨가 나 데리러 왔어. 큰 차 타고 왔어. 지민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미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비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비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작은 식탁에 둘러 앉았다. 강태준이 만든 김치찌개는 모양은 조금 이상했지만 향은 꽤 좋았다. 소연이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썬 야채들을 가리켰다. 맛있게 드세요. 강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 이사회에서 듣던 권위적인 톤이 아닌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미선은 이 순간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잠시나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이 전가의 도움을 받아 설거지를 하는 동안 강태준은 미선에게 거실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미선은 여전히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서는 초기의 공포와 불안이 사라져 있었다. 미선 씨, 강태준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학력이 어떻게 되나요? 미선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대답했다. 대학교 졸업했어요. 서울교육대학교요.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교대요? 그럼 원래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네,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어떻게? 강태준의 질문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어떻게 교사에서 가정부가 되었는지. 미선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은 그녀가 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였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보여준 친절함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용기를 얻었다. 8년 전이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시작했다. 제가 가르치던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죠. 그 아이의 담임이었던 저는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시도를 했어요. 다행히 살았지만 그 일로 큰 스캔들이 되었죠.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저는 모든 비난을 받았어요. 결국 교사 자격증을 박탈당했고
모든 교육계에서 쫓겨났어요. 강태준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건 당신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었을 텐데요. 학교 전체의 문제였을 텐데. 미선은 쓴웃음을 지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였죠.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계속했다. 그 후로 우울증이 왔어요. 거의 1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죠. 그때 만난 사람이 제 전 남편이었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가 제 구원자 같았어요. 저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줬죠. 우리는 결혼했고 소연이가 태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했어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화를 자주 냈어요. 돈도 자주 빌려 썼죠. 그러다 점점 도박에 빠져들었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이미 심각한 도박 중독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저축을 탕진했고 빚까지 졌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견뎠어요. 강태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6개월 전 그는 그냥 사라졌어요. 미선이 말을 마쳤다. 우리 계좌에 있던 마지막 돈까지 가져가고 큰 빚만 남겨놓았죠. 그래서 여러 집에서 일하게 된 거군요. 강태준이 중얼거렸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교육 경력은 이미 망가졌고 8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빚은 갚아야 했고 아이들은 먹여 살려야 했어요. 부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선은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연이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이는 항상 책임감이 강했지만 지금은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듯했다. 미선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약속해요. 그때 정가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혜운이의 열이 좀 내려갔어요. 약이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강태준과 전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교환에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 가족을 도울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미선과 그녀의 딸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전날 밤 그와 전가는 미선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미선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박 사장님, 이사회 자료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고마워요, 김 비서. 잠시만요. 강태준이 말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했다. 오늘 오후에 인사팀장을 내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비서는 약간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오전 내내 강태준은 회의에서 회의로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미선의 이야기가 맴돌았다. 교사에서 가정부가 된 여성, 세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머니,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점심시간 그는 전객에 전화를 걸었다. 미선 씨와 아이들은 어때? 방금 전화했어. 정아가 대답했다. 혜운이의 열이 많이 내렸대. 하지만 미선 씨가 걱정하고 있어. 일을 못 나가면 수입이 없으니까. 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생각이 있어.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자. 오후 2시 인사팀장 조현우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네, 들어오세요. 강태준이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조 팀장님, 우리 회사 어린이집 현황이 어떻습니까? 조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현재 정원의 80% 정도 차 있습니다. 직원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라 외부인은 받지 않고 있고요. 그 정책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몇몇 예외 케이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현우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메모를 시작했다. 네, 사장님. 구체적인 조건은요? 그리고 강태준이 계속했다. 우리 회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현재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학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이나 자격증 취득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부인에게 확대할 수 있을까요? 특별 케이스로요. 조현우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회공헌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가능한 빨리요. 저녁,
강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전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다. 무엇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 강태준이 물었다. 전가는 밝게 웃었다. 미선 씨가 다시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자격증 재취득 과정이 있더라고. 나도 오늘 그 생각을 했어. 강태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인사팀장과 이야기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전가는 미선이 교사 자격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을 세웠고, 강태준은 회사의 자원을 활용해 미선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런데 전가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선 씨가 이런 도움을 받아들일까? 그녀는 자존심이 강해.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자선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다음 날 그들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은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제안을 꺼냈다. 미선 씨, 우리 회사에 훌륭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민이를 그곳에 보내는 건 어떨까요?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미선이 놀란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정아가 이어받았다. 소연이와 혜은이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미선이 눈물을 참고 있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그것이 옳다고 느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리고 미선 씨는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선의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그것은 동의의 표시였다. 이틀 후 미선은 처음으로 강태준의 회사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압도적인 유리와 철골 구조의 고층 빌딩은 서울 강남의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강태준 그룹이라는 회사명이 건물 상단에 크게 빛나고 있었다. 미선은 목을 뒤로 젖혀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민이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4살배기 소녀의 눈은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다. 엄마 여기 너무 커요. 지민이가 속삭였다. 괜찮아 지민아. 미선이 딸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사실 그녀 자신도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고급스러운 기업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그녀가 평소 청소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방문객으로서는 더욱 그랬다. 로비에 들어서자 정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화장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실했다. 미선 씨, 지민이 어서 와요. 전가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지민이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 지민이 오늘 우리 어린이집에 가볼래? 재미있는 장난감이 많이 있어. 지민이는 수줍게 웃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듯했다. 전가는 다시 일어나 미선에게 말했다. 태준 씨가 잠시 후에 우리와 합류할 거예요. 먼저 어린이집부터 둘러볼까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미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복도벽은 밝은 색상의 아이들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공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린이집 입구에 도착하자 젊은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분이 박미선 씨와 지민이군요. 네, 이쪽은 장수진 원장 선생님이에요. 정아가 소개했다. 우리 회사 어린이집을 5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수진은 미선과 지민이에게 친절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지민이를 위해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들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서자 밝고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민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이전에 다녔던 작은 지역 어린이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설에 압도된 듯했다. 여기서 아이들은 영어, 음악, 미술 수업도 받고 건강한 급식도 제공받아요. 수진이 설명했다.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녀가 지민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다. 지민이는 이미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이 영역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지민이가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정아가 웃으며 말했다. 어린이집 투어를 마친 후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다.
강태준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다. 미선은 점점 더 긴장되었다. 전가가 그녀의 불안을 감지한 듯했다. 걱정 마세요, 미선 씨. 태준 씨는 당신을 돕고 싶어 해요. 강태준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큰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서울의 파노라마 정형이 그의 뒤로 펼쳐져 있었다. 그는 미선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미선 씨, 어서 오세요. 어린이집은 마음에 드셨나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훌륭해요. 지민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제가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강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선 씨, 우리가 이야기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는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이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미선이 자리에 앉자 전가도 그들과 합류했다. 미선 씨,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전가와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원래 교사였고 불공정한 상황으로 그 직업을 잃었죠. 미선은 침묵했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당신이 다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아가 말했다. 자격증 재취득 과정이 있어요. 6개월 코스예요. 미선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생활은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장학금 프로그램이에요. 당신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생활비도 6개월 동안 제공할 겁니다.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가가 이어받았다. 소연이와 혜운이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마련했어요. 당신이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거예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미선 씨. 강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미선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희망의 빛이 다시 켜지고 있었다. 미선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작은 아파트의 좁은 침대에 누워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강태준과 전가가 제안한 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되새겼다. 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생각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 상처는 너무 깊었고 실패의 기억은 너무 생생했다. 그때의 학부모들의 분노한 얼굴, 교장의 냉정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보호하지 못한 그 학생의 슬픈 눈이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다. 높은 아파트 건물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미선은 자신이 그 빛나는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타인의 집을 청소하고 타인의 아이들이 버린 음식을 먹으며 그 누구도 그녀를 진정으로 보지 않는 삶을 살았다. 엄마? 소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안 주무세요? 미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소연이가 침실 문가에 서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작은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연아, 왜 일어났니? 늦었어. 미선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연이는 조용히 침대로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진지함이 느껴졌다. 엄마가 걱정돼요. 미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8살 아이가 어머니를 걱정하다니.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이가 아이다움을 잃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소연이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소연아. 엄마는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 소연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었다. 엄마, 선생님으로 다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선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소연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마도 지난 며칠 동안의 대화를 엿들었을 것이다. 이 아이는 항상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성숙했다. 그게 엄마가 예전에 했던 일이야. 아주 오래전에. 알아요. 소연이가 말했다. 아빠가 가기 전에 엄마 사진첩에서 봤어요. 엄마가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 미선의 마음이 아팠다. 그 사진첩은 그녀가 오래전에 감춘 것이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들 속의 그녀는 지금과 너무 달랐다.
눈에는 빛이 있었고 미소는 진실했다. 그때의 미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고. 엄마가 다시 선생님이 되면 우리한테 시간을 덜 쓸 수 있어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이해심이 깊을 수 있을까? 그녀는 소연이를 더 꽉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는 어린이 샴푸 향기가 났다. 그 순수한 향기 속에서 미선은 갑자기 강한 결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소연아, 엄마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너희들이 항상 첫 번째야, 알았지?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엄마도 행복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결심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정말 기쁩니다, 미선 씨.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주말 미선은 마지막으로 일하던 다른 집들의 사직을 알렸다. 몇몇 고용주들은 놀라워했고 몇몇은 짜증을 냈다. 특히 박 여사는 미선이 떠난다는 소식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요즘 가정부들은 정말 신뢰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만두다니. 하지만 미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교육 재훈련 과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주말 내내 미선은 오래된 교육학 교과서들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8년 동안 상자 속에 숨겨두었던 것들이었다. 책장을 넘기면서 그녀는 예전에 느꼈던 열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교육이론, 아동심리학, 교수법,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일요일 저녁,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정아가 사준 식료품으로 그녀는 오랜만에 풍성한 식탁을 차렸다. 불고기, 잡채, 여러 가지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소연이, 혜운이, 지민이가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미선은 오랜만에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설거지를 도와주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내일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도 기대가 있었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교육 재훈련 과정 첫날, 미선은 서울교육대학교 정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8년 만에 다시 밟는 대학 캠퍼스였다. 그녀의 손에는 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안에는 전가가 선물한 노트북과 필기구가 가득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전가가 함께 쇼핑하며 고른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는 그녀에게 전문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괜찮을 거예요, 미선 씨. 전가의 격려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전가는 오늘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캠퍼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 푸른 잔디밭, 울창한 나무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녀는 방향 안내판을 따라 교육학과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재훈련 과정 교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미선과 비슷한 연령대였다. 아마도 각자의 사연으로 교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사람들일 것이다. 미선은 뒷줄의 구석 자리를 선택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를 원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선이 고개를 들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친절함이 묻어났다. 네, 물론이죠. 미선이 대답했다. 전 김영숙이에요. 여성이 자리에 앉으며 자기소개를 했다. 10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서려고 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생계를 위해서요. 미선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영숙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사연을 묻지 않아도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강사가 교실에 들어오면서 수업이 시작되었다. 박정훈 교수는 50대 중반의 부드러운 인상의 남성이었다. 그는 간단한 자기소개 후 재훈련 과정의 목적과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이유로 교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현대적인 교육 방법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선은 필기를 시작했다. 펜을 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다. 첫 수업은 현대 교육 이론의 변화에 대한 개요였다. 미선은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떠올랐다. 내가 정말 다시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수업 중간 휴식 시간, 영숙이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좀 긴장한 것 같네요. 미선은 커피를 받으며 약하게 웃었다. 네, 조금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영숙이 공감하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한 번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미선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실패와 상처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한 교사로 만들 수 있을까? 어쩌면 그녀의 고통이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미선은 캠퍼스를 나서며 전화기를 확인했다. 소연이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첫날 어땠어요? 우리는 회사 방과 후 교실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지민이도 어린이집에서 새 친구를 만들었대요. 미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빠르게 대답을 썼다. 엄마도 괜찮아. 오늘 새 친구도 만났어. 저녁에 봐.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선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고층 건물들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수업 내용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이미 집에 와 있었다. 강태준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그들을 데려다 주었다. 소연이는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고 혜은이는 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지민이는 미선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로봇 만들었어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아직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오늘 그녀는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두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10월의 서늘한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쓸고 지나가고 단풍이 도시의 공원들을 붉게 물들였다. 미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섰다. 소연이와 혜운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지민이는 회사 셔틀버스가 아파트 앞에서 픽업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교육대학교로 향했다. 재훈련 과정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도전적이었다. 교육 환경이 8년 동안 많이 변해 있었다. 디지털 교육, 온라인 학습 플랫폼, 새로운 교육 심리학 이론,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미선은 열심히 공부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며 과제를 완성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연구 자료를 찾았다. 그날도 미선은 대학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현대 교육 이론에 관한 논문을 읽고 있었다. 영숙이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웃으며 물었다. 이 2달 동안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영숙은 미선보다 10살 더 많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찾았다. 두 사람 모두 삶의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서려는 여성들이었다.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미선이 고개를 들며 웃었다. 그녀는 영숙이 건넨 커피를 감사히 받았다. 정훈 교수님이 당신을 칭찬하셨어요. 영숙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지난 과제가 최고점이었대요. 미선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너무 겸손하지 마요. 영숙이 따뜻하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진정한 열정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미선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아직도 그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학생의 자살 시도, 학부모들의 분노, 교장의 냉정한 판단, 그것들은 여전히 그녀의 자신감을 갉아먹었다. 내가 과연 다시 교실에 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영숙은 미선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이미 새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잖아요. 소연이, 혜운이, 지민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봐요. 그리고 그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미선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세 딸들,
그들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특히 소연이는 회사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 동생들을 돌볼 부담을 갖지 않게 되었고 이제 아이다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지난주에는 학교 합창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기쁘게 전했다. 고마워요, 영숙 씨. 미선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다. 도서관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쌌다. 강태준 씨와 전가 씨는 어때요? 여전히 연락하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선은 영숙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가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요. 지난 주말에는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지민이가 특히 전가 씨를 좋아해요.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요. 영숙이 미소 지었다.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당신의 인생을 바꾸다니.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학 캠퍼스의 단풍나무가 화려한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들은 얼마 후 도서관을 나와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었다. 앞으로 2달 후면 재훈련 과정이 끝나고 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최종 시험이 있을 예정이었다. 그 후에는 실제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해야 했다. 미선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주 모의 수업 시연,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영숙이 물었다. 미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불안해요. 주제는 정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당신의 경험을 활용해봐요. 영숙이 조언했다. 가정부로 일하면서 배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가정을 보면서 느낀 점들. 미선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소연이었다. 엄마 언제 와요? 오늘 제가 만든 그림이 학교 전시회에 뽑혔어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축하해, 소연아.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그녀는 영숙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미선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과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교생 실습 첫날이 드디어 왔다. 미선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전가가 선물한 정장은 그녀를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실제 학생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8년 만의 일이었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격려했다. 이번에는 달라. 부엌에서는 소연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9살이 된 소연이는 여전히 책임감이 강했지만 이제 그녀는 좀 더 아이다운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학교 합창단 활동, 미술 수업, 친구들과의 놀이.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즐기기 시작했다. 엄마, 긴장되세요? 소연이가 식탁에 토스트와 달걀을 놓으며 물었다. 미선은 약하게 웃었다. 응, 많이. 하지만 괜찮아. 혜은이와 지민이도 식탁에 합류했다. 아이들은 모두 단정하게 교복과 유치원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선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엄마 선생님 화이팅! 혜은이가 작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응원했다.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미선은 자신의 교생 실습 학교로 향했다. 서울 동부에 위치한 중형 초등학교였다. 교장 선생님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2번째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면접 때 교장 선생님이 말했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 교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무섭게 느껴졌다. 박미선 선생님이시죠?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선이 돌아보자 40대 중반의 여성 교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미선이 공손히 인사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4학년 2반 담임이에요. 선생님이 저희 반에서 실습하시게 될 거예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다. 함께 갈까요? 수진을 따라 학교 건물로 들어서면서 미선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갑자기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그녀가 그리워했던 것이었다. 4학년 2반 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미선에게 작은 조언을 건넸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 활발해요. 하지만 착한 아이들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실에 들어서자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선생님을 보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수진이 미선을 소개했다. 얘들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반에서 실습하실 박미선 선생님이야. 모두 반갑게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미선은 수진의 수업을 관찰하며 필기했다. 수진의 수업 방식은 활기차고 창의적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했다. 미선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꼈다. 쉬는 시간에 한 여학생이 미선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머리가 정말 예뻐요. 그녀가 수줍게 말했다. 미선은 따뜻하게 웃었다. 고마워. 내 이름은 뭐니? 이지연이에요. 소녀가 대답했다. 선생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국어 수업을 담당할 거야. 미선이 말했다. 이야기를 많이 읽고 재미있는 글도 써볼 거야. 지연이는 기쁘게 미소 지었다. 저 이야기 정말 좋아해요.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수진이 미선에게 커피를 건넸다. 첫날 어때요? 많이 긴장되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좋아요.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다음 주부터는 직접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수진이 물었다. 미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국어 수업 계획을 세우느라 밤을 새웠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들, 다양한 활동, 창의적인 과제들.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다. 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학교 시간, 미선은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 장난치는 모습, 친구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행복감을 주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느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어떨까? 다음 주에 시작할 직접 수업은 어떨까?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미선은 주말 내내 오락가락하는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다. 희망과 두려움, 자신감과 불안이 번갈아 그녀를 휩쓸었다. 월요일이면 그녀는 처음으로 4학년 2반 아이들에게 직접 국어 수업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교사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다. 소연이는 어머니의 불안을 눈치채고 끊임없이 격려했다. 엄마는 잘할 수 있어요. 엄마는 최고의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녀의 순수한 믿음이 미선에게 힘을 주었다. 일요일 저녁 정아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일 첫 수업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잘할 거예요. 미선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가와 강태준의 지원이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가 씨. 당신과 태준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전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실제로 모든 노력을 한 것은 미선 씨예요.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그 밤 미선은 이불 속에 누워 내일 수업 계획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입장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준비했다. 한국 전래 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야기를 함께 읽고 각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활동이었다. 그녀는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전가가 선물한 정장을 입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수업 자료들을 점검했다. 엄마, 파이팅! 아이들이 그녀를 응원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교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첫 수업이죠. 긴장되시겠네요. 미선은 약하게 웃었다. 네, 많이요. 괜찮아요. 수진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아이들은 잘 따라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 선생님의 열정이 전해질 거예요. 종소리가 울리고 미선은 심호흡을 하며 교실로 향했다. 4학년 2반 교실 앞에 서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달라.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명의 아이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다. 미선은 떨리는 다리로 교탁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국어 수업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이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은 준비해온 동화책을 들어보였다. 이 이야기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전래 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네, 할머니께서 들려주셨어요. 미선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호랑이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거예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미선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다. 아이들은 그녀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했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이 이야기 속 다양한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미선은 진정한 교육의 기쁨을 다시 느꼈다. 선생님, 호랑이도 사실은 배가 고파서 그랬을 수 있어요. 한 남학생이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을 떠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슬펐을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다른 여학생이 덧붙였다. 미선은 아이들의 생각에 감동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 열린 생각,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이것이 그녀가 교사가 되고 싶었던, 그리고 다시 교단에 서고 싶었던 이유였다. 수업이 끝난 후 수진이 교실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정말 훌륭했어요, 박 선생님.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8년 동안의 긴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몇몇 아이들이 미선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다음 수업도 재미있게 해주세요.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읽을 거예요? 미선은 아이들의 순수한 애정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인생의 교훈들도 가르치고 싶었다. 공감의 중요성,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인내. 하교 후 미선은 자신의 첫 수업에 대해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잘된 점, 개선해야 할 점,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을 자세히 기록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레는 더더욱. 그녀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은 강태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첫 수업을 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시작이 좋았습니다. 모든 지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태준의 답장이 곧 왔다. 축하합니다, 미선 씨. 당신의 재능을 다시 빛나게 해주셔서 기쁩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생 실습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다. 미선의 국어 수업은 4학년 2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고 몇몇 아이들은 복도에서 그녀를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다. 그녀의 창의적인 수업 방식과 따뜻한 태도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미선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무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수진과 다른 교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이 미선을 보자 갑자기 대화가 멈췄다. 무슨 일 있나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베르나르도 산타나 대학의 정 교수님이 내일 우리 학교를 방문하신대요. 특별히 실습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베르나르도 산타나 대학이요? 그녀의 재훈련 과정 지도 교수이자 최종 평가를 담당할 교수였다. 미선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긴장이 되었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 미선의 어깨를 토닥였다. 박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 훌륭해요.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미선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다. 4학년 2반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평소처럼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들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미선은 내일 수업 준비를 위해 교환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완벽한 수업을 준비하고 싶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혼자 도서관에 가서 교육 방법론 책을 다시 읽었다. 이전의 실패가 다시 떠올랐다. 8년 전, 그녀가 눈치채지 못한 학생의 괴로움, 그로 인한 비극, 그리고 그녀의 교직 생활을 끝낸 그 사건. 미선은 머리를 흔들어 그 기억을 떨쳐내려 했지만 불안감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녔다. 교실로 돌아온 미선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후 수업을 위해 교단에 서자 갑자기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낯선 청년이 눈에 띄었다. 미선은 눈을 깜빡였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수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자, 여러분,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시를 통해 감정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미선은 뒷자리의 청년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존재가 그녀를 더욱 긴장시켰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평소처럼 수업을 이어갔다. 아이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들의 순수한 열정이 미선에게 힘을 주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간 후 그 청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미선 선생님이시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베르나르도 교수님의 조교 라파엘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내일 교수님의 방문에 앞서 예비 관찰을 하러 왔어요. 미선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교과서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책을 주워들었다. 라파엘이 갑자기 미선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혹시 저희 아저씨 댁에서 일하셨던 분 아니세요? 강태준 회장님 댁에서? 미선은 얼어붙었다. 세상이 갑자기 멈춘 듯했다. 그 질문이 그녀의 귀에 천천히 울려 퍼졌다. 그녀는 라파엘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제서야 그를 알아보았다. 강태준의 조카, 몇 달 전 저녁 식사에서 본 젊은이.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네,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라파엘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의 눈에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이 스쳤다. 가정부에서 선생님으로요? 흥미롭네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이 막힌 듯했고 숨을 쉬기 어려웠다. 모든 자신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것, 그것도 내일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를 앞두고. 라파엘은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수진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미선 선생님, 교무실에서 찾으세요. 미선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다리로 교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라파엘이 베르나르도 교수에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말한다면 가정부에서 선생님이 되려는 그녀를 교수가 어떻게 볼까? 미선은 교무실로 가는 대신 학교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가장 안쪽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너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정부에서 선생님으로. 라파엘의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귀에 울렸다. 그의 말투에 담긴 경멸, 그의 눈에 비친 의심.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객에 전화를 걸었지만 곧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내일 베르나르도 교수가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그가 그녀를 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면? 학교가 끝난 후 미선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강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노란 은행잎들이 발 아래서 바스락거렸다. 내일의 수업,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 다양성 존중하기라는 주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수업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자신의 다양한 인생 경험이 지금 위협이 되고 있었다. 벤치에 앉은 미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강 너머로 펼쳐져 있었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춤추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회사 건물을 찾아보았다.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가정부에서 선생님으로. 그녀는 라파엘의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여정이었다. 그녀가 극복한 어려움의 증거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선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단이 자라났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경험은 그녀를 더 나은 교사로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을 가르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미선은 아이들이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연이가 남긴 메모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엄마, 저녁 먹었어요. 엄마 것도 냉장고에 있어요. 내일 화이팅. 미선은 소연이의 메모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딸은 이미 어른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소연이는 다시 아이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성숙함은 여전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더 신중하게 준비했다. 전가가 선물한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후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당신은 교사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교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베르나르도 교수의 방문으로 학교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였다. 수진이 미선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알려주었다. 교수님이 이미 도착하셨어요. 지금 교장실에 계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종소리가 울리고 미선은 교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교실 뒤쪽에는 베르나르도 교수와 라파엘이 앉아 있었다. 교수는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었고 라파엘은 그의 옆에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미선에게 고정되었을 때 미선은 자신의 운명이 이 순간에 달려있음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선이 아이들에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우리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어요. 베르나르도 교수님과 라파엘 선생님이세요. 아이들이 뒤를 돌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문객들을 바라보았다. 미선은 교탁 앞에 서서 자신의 수업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다양성 존중하기에 대해 배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이야기, 다른 배경,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미선은 의도적으로 베르나르도 교수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도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미선이 계속했다. 선생님은 교사였다가 가정부로 일하기도 했고 이제 다시 교사가 되려고 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소중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라파엘이 놀란 표정으로 교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베르나르도 교수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존경심이었다.